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코로나가 다시 재발하고 있어가지고요.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꼭 기말고사만큼은 대면 수업을 하면서 치르고 싶은데, 네. 자, 그렇고 또 우리가 이제 과제가 하나 남아 있죠. 사업 계획서 과제가 남아 있는데, 자, 이 어느 정도 지금 절차가 끝나고 나면 사업 계획서를 올려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를 원래는 이제 좀 편성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조를 편성할 수도 없고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제가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그 자료 수집을 하면서 사업 아이템을 아마 하나 정도는 찾았을 겁니다. 그에 맞춰서 사업 계획서를 간략하게 여러분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제출하면 그걸로 대체를 할까 합니다. 일단 그 사례 내용은 다음 주에 올려주면서 기말고사 전까지 제출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하여튼 기말고사만큼은 대면 수업을 통해서 치르고 싶고요. 네. 빨리 좀 안정적으로 그나마 울산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은 상당히 지금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창업의 절차 조금 남았죠. 그냥 건너뛸까 하다가 그래도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라 조금은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련된 내용에서 독립 창업을 할 것인가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것인가, 사실 프랜차이즈 창업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참 많죠. 그래서 가장 좋은 메리트가 뭡니까? 이미 창업을 해서 성공한 걸 보고 사업을 스타트하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 대신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가맹비부터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사업을 할 거면 이미 적용된 그런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좋긴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사실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만 보지 말고요. 지금 상황 보지 말고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그때 사업을 일으키는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사업이 안 되는데 무슨 창업을 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아무튼 독립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아니더라도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점이 많죠. 본사의 지원과 함께 또 뭡니까? 여러 가지 경영 노하우를 다 전수해 주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에게 많은 점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또 로얄티도 줘야 되고 또 따로 임대료도 줘야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경제적 부담은 됩니다. 하지만 본사의 어떤 그 마케팅 전략이 워낙 크게 이렇게 좀 이름 있는 스타를 기용한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초창기만 반짝하고, 그죠? 광고를 하고 그다음부터 안 하는 그런 업종만 아닌다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자, 볼까요? 자, 사업 형태는 경험자에게 유리하다. 독립 창업,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프랜차이즈에서 녹아내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룰을 다 따라야 되고 그걸 따르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초보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했고요. 비용이 당연히 가맹비 보증금, 로얄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옵션까지, 인테리어도 그 가맹점에 맞게끔 이렇게 다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작게 시작할 수도 있고 뭐 크게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조정할 수가 있죠. 자, 마진율은 역시 마진율 100% 달성이 다 가져갑니다. 마진율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본인이 할 수 없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함께 맞춰야 됩니다. 상호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상호도 뭐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만 이건 못 바꿉니다. 자, 실내 장식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안 되고요. 독자적인 구매처 확보, 본사 공급해 주기 때문에 또 공급처가 있어서 쉽게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 노하우 본인이 개발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본사가 지원을 해주고요. 교육을 수시로 해줍니다. 고객의 욕구나 시장 변화에 따라 빨리 대처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본사의 통일된 의사결정으로 지원될 수도 있으나 출세나 시장을 읽는 능력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죠. 내가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너무 사업에 이렇게 매진하다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본사는 교육 파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먼저 트렌드를 읽고 어떤 그 맞춰서 재료나 이런 거죠. 메뉴를 개발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입니다. 당연히 성공할 프랜차이즈 본사로 둬야 가능하죠. 가맹 점수를 확대해서 성장 가능하고, 그 다음에 홍보입니다. 독자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만 이제 본사가 해주죠. 그 다음에 사업 상권 조건 스스로 그냥 판단해서 하면 되지만 상권 보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조사. 그 다음에 창업 기일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오랫동안 해주면 기간이 최대 단축시켜서 이미 딱 짜여진 그 절차대로 프로세스대로 하기 때문에 창업도 단기간에 이렇게 딱딱딱 체계적으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많이 가맹점을 내어봤기 때문에 상당히 장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창업을 할 때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들어간다는 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가맹 계약자의 의무입니다. 가맹 계약자 계약 경영상 알게 된 가맹 사업자의 비밀을 계약 기간은 물론이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경영 노하우나 어떤 그런 내용을 다 알려버리면 그 프랜차이즈에 가지고 있던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소송에 들어가면 다 과실로 해서 손해를 물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가맹 사업자의 허락 없이 교육, 세미나, 자료, 편람 등을 인쇄 복사할 수 없다 이랬습니다. 그죠? 이 뭐 지적 자산이죠. 이 지적 자산을 가맹점이 마음대로 이걸 다시 그걸 활용해서 자기가 또 프랜차이즈 하는데 도용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게 제일 나쁜 사람이죠. 계약 존속에서 가맹 사업자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 사업자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뭐 내가 이걸 가맹점을 하지만 비슷하게 해서 조카나 뭐 이웃에게 노하우를 전수해 가지고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웠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고요. 자기가 또 로얄티를 받고 있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가맹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가맹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들이 가맹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런 공개 자료를 주지 않고 나중에 딴소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맹업자는 가맹본부에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나중에 분류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계약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가맹 희망자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다음에 자료 서면으로 공개한다 했습니다. 가맹 사업자의 재무 현황, 그죠? 자, 재무 현황입니다. 등기부 등본, 최근 5년간의 사업 경력, 그 다음에 가맹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어떤 소송이 있다면 이런 걸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현황 같은 거 정보를 서면으로 공개한다. 자,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후 부담해야 가맹비, 자, 정기 납부 로얄티 얼마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처음에 계약할 때하고 뭐 또 수시로 바뀌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행 보증금, 기타 공과금 금전에 관한 내용을 다 서면으로 공개해야 되고 상품 자재 공급 조건 이런 거
수시로 바뀌면 안 되니까 서면으로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경영 지원 어느 정도 해주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 방법, 영업의 통제 사항, 계약 해지, 해제 등에 대한 어떤 사항 등이 문서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희망 가맹자가 운영하는 점포, 인근 지역의 가맹 계약자의 현황, 가맹 사업자가 제시한 예상 매출 산정,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엄청나게 잘 될 걸로 예상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걸 전부 다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목별로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그죠? 가맹사업 현황, 자, 그 다음에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이런 걸 다 공개사에 정부 공개사에 포함되어 된다. 가맹사업자의 부담, 그죠? 해야 될 거. 영업 활동에 대한 조건, 그죠? 예, 이런 거, 계약 기간 해지 등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 이런 거, 교육, 훈련 이런 부분도 다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의 명단이라든지 그죠? 최근 3년간 가맹점 현황, 어떤 곳에 가맹점을 내줬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가맹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영업 표시, 사용권, 가맹점 사업자 영업 활동 조건, 가맹 사업자의 교육 훈련, 가맹금 지급 방문하기 다 했습니다. 그죠? 계약 기간 양도, 계약 해지 사유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가맹 희망자가 정보 공개에서 변호사, 입주처에 따른 가맹 거래사의 조언을 받는 경우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밖에 가맹 사업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대통령이 정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맹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갱신하는 시점이 오겠죠. 그럴 때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계약 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 계약의 갱신을 요구합니다. 자, 180일부터 90일 사이까지. 자,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렇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을 내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을 거절하지 못하고 갱신을 해주지 못할 사유가 없습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절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한번 볼게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의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는가, 한마디로 로열티를 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다른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그죠? 그런 계약 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하는데 어느 특정한 어떤 가맹점만 한다. 통상적으로 다 하는 내용인데 그 방침, 어떤 예를 들면 그 정책들을 정해놓은 규칙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죠? 계약서대로 그럴 경우에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거절을, 가맹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다음 항목 어느 하나를 해당하는 강목은 중요한 영업 방침을 가맹사업자가 지키지 않는 경우는 이제 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어느 한 가지가 되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갱신은 요구,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소 가맹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 계약 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자, 가맹점 사업자의 갱신 요구권은 최초 가맹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 계약 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권을 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 가맹본부가 제1항의 갱신 요구권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그 요구를 받는 날부터 15일 이내 가맹점 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거절 사유, 가맹점 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이제
15일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거절 통지서가 없는 경우, 자,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 기간 만료 189일 사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 만료 전에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그냥 체결하는 걸로 하고 그냥 쭉 갱신이 계속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거절 사유가 특별히 있으면 15일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되지만 잘 지켜주고 지키지 않은 것도 없고 로얄티도 잘 내고 본부가 내리는 지시사항대로 잘 따르고 교육도 잘 받고 하면은 굳이 갱신을 요구 안 해줄 요건이 없죠, 그죠? 네, 없습니다. 가맹계약 해지 제한. 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 유예 기간을 두고 만약에 해지할 경우 해야 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한다 했죠. 자, 그러면 15일 간격이니까 15일 15일 하면 되겠죠. 자, 유예 기간 2개월 이상 둡니다. 그냥 바로 해지되는 게 아니라 이런 위반 사항이 있으니까 똑바로 하시오 했는데 2개월 동안 그게 지키시지 않을 때 다시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서면으로. 자,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장 상권 7장 상권에 대해서 상권 입지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을 하는데 어느 위치에서 할 건가 이게 참 중요하죠. 근데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창업을 할 경우에는 별 상관이 없겠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창업을 우리가 하게 되죠.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상권이나 입지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제품도 좋고 음식 맛도 좋고 그리고 커피 맛도 좋은데 결국은 유동 인구가 적어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를 우리 흔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내다볼 때 우리가 사업을 얼마나 좀 더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잘 알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의 그 취지에 맞는 어떤 그 조건들이 다 있거든요.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무턱대고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권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떤 그 옷가게가 그죠? 옷가게가 왜 저기에 있지? 왜 저기에 옷가게가 생겼을까? 저 생뚱맞게 옷가게가 하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입니까? 왜 편의점이 저기 있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때로는 이제 그 블루오션 전략이 되어서 다 레드오션인데 상권이 막 밀집되어 있는데 그 특이하게 그 위치에서 사업이 잘 되면 참 다행이겠지만 그런데 그런 사업체가 전혀 있는 줄도 모르고 아예 방문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파트 상권 내에서에 일어나는 상황이 아파트 상권이다. 아파트 내에 일어날 수 있는 상권이 보통 뭐가 있습니까? 학원이라든지 세탁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학원 상가 내에서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은데 그 안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뭐가 있는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 전혀 생뚱맞게 있다면 전혀 맞지 않는 예를 들면 생뚱맞게 학원 아파트 상권에 맞지 않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여행? 여행 사무실? 여행사? 네, 여행사? 이런 경우. 보통 여행사가 아파트 상권은 잘 없거든요.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부동산은 많지만 부동산 사는 중개사는 많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전혀 생뚱맞게 있는 거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옷 수선 이런 거는 괜찮고요. 괜찮지만 전혀 생뚱맞게 있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문구점? 네, 문구점. 문구점도 아파트 상권 안에 잘 없거든요. 문구점도 예전에 많이 생겼지만 네. 잘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잘 안 되는 경우. 학교 앞에 있는 게 좋죠. 학교 앞에. 학교 앞에 있는 좋은데 생뚱맞게 있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상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관련 업종을 창업을 하려고 한다 하면 그 위치가 대충 어느 위치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커피숍을 하나 운영하려고 한다는데 최소 커피숍을 운영하려면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고기를 먹고 커피를 먹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맞죠? 고깃집 주변에 커피숍이 참 잘 되고 음식점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오후 죽순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죠? 내가 지금은 이사를 왔지만 옥현주공 3단지 근처에 그쪽에 커피숍이 별로 없었거든요. 커피숍이 제가 최근에 한번 가본 결과 5-6개 정도가 생겼어요. 5-6개가 뭐예요? 한 10개는 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솔직하게 좀 힘들겠더라고요. 다 그죠? 나눠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커피숍이 많이 생겼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울산대 앞에서 가장 잘 되는 어떤 상권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찾아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은 그죠? 휴대폰 가게 이런 게 이제 어차피 대학생 휴대폰을 쓰니까 잘 됐었는데 지금은 각 그 위치별로 휴대폰 가게가 다 있죠. 있고 제가 여러분 만날 때 학교 다닐 때 올 때 앞에 많았던 게 옷가게였어요. 옷가게가 참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그 대학생들이 모르겠습니다. 메이크 옷을 많이 입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만 사실 메이크 이런 거 입기 힘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대문 시장에서 대학생들이 떼가지고 온 그런 옷들, 그죠? 이런 옷들을 2만원, 3만원 내서 이렇게 사서 입었던 기억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학가 앞에 상당히 옷가게가 잘 됐었어요. 잘 되고 그런 액세서리즈도 잘 되고 했는데 어느샌가 이제 이게 상권이 바뀌었죠. 음식점으로 다 바뀌고 그죠? 게임 오락실도 참 많았었는데 그것도 다 바뀌고 그죠? 휴대폰 가게가 좀 많이 생긴 것 같고 그런 반대 음식점이 좀 음식점도 이제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많이 생긴 것 같고 예전에 비해서 그냥 1인 그죠? 일반 창업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또 호프집이 참 많았어요. 호프집, 소주집이 참 많았는데 요즘엔 좀 그런 게 좀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죠. 이제 그 대신 이제 요즘에는 PC방 이런 부분이 아마 많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PC방. 그죠? 당구장도 참 많았었습니다. 당구장. 근데 당구장도 요즘에 별로 없죠. 당구장도 별로 없고 또 많이 치지도 않고 그렇죠? 네. 볼링장 그대로 있죠. 볼링장. 네,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대학생들이 옛날보다는 술을 많이 안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그런 어떤 여유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노래방도 참 많았었어요. 노래방 참 많았는데 노래방도 많이 없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 상권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기 전에 마윈의 어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윈 아시죠? 중국의 또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에 이런 인물은 없죠. 플랫폼 시장을 통해서 그죠? 알리바바, 마윈. 어떻게 보면 미국에는 아마존이 있다면 중국에는 그죠? 알리바바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큰 좀
쇼핑몰 없지 않습니까? 대형에는 큰 대형에는 쇼핑몰이 없는데, 자, 여러분이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의 파괴력, 영향력, 창조력입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그래서 알바 마인이 어떻게 보면 영어 교사였죠. 영어 교사였는데 어떻게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 항상 짓눌려서 유통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사업밖에 없다. 그래서 이 영어 강의를 그만두고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인터넷을 통해서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었죠. 네, 좀 대단합니다. 한 2년 동안 적자를 봤죠. 적자를 보다가 그때부터 사업이 되기 시작했는데, 자, 자신의 능력을 의심해도 되지만 신념은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했다는 사람으로 비춰지고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들을 이끌어줄 바보를 필요로 한다. 성공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무슨 일을 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자, 1대8 법칙, 파레토 법칙 생각나네요. 열심히 80%의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안타깝죠.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자, 그렇다면 뭘 의미할까요? 제발 머리를 쓰라는 거죠. 머리를 써라. 머리를 써라. 머리를 쓰면 되는데 왜 머리를 안 쓰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의 의협심은 어렸을부터 유명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상대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피하지 않았다. 이런 의협심은 그가 외부의 힘이 무너질 때마다 그를 다시 일으켜준 버팀목이 되었다. 지금 그죠? 뭡니까? 이 워낙 기업이 커서 이제 이게 글로벌화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그죠? 중국의 원수와도 어떻게 보면 맞짱을 뜨고 있는, 맞짱을 뜬다기보다는 뭐 그건 공산주의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알리바바 마윈에 대해서 또 좀 나쁘게 또 평가하는 정치인도 있더라고, 중국 사람들 중에. 자, 아무튼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도 하고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요, 민주주의 정신이 강하고, 그리고 고객을 대하는 마인드가 상당히 저는 좀 민주적이다. 단지 돈을 무조건 벌기 위한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어떤 CEO 마인드가 아니라 좀 목적이 참 다양하고 좀 이타심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리바바 마윈의 책을 제가 읽어보면서 상당히 이 사람의 마인드가 그냥 일반 CEO답지 않다. 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케어해주고 또 생각해주는 그런 마인드라는 걸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태어난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을 하는데 제약 요소가 많을 것 같다라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시진핑한테 조금 눈밖에 났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굽히지 않고 자기 할 말 꼿꼿이 하는 기업가다라는 거죠. 그런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그죠? 예, 뭐 어떤 정치적인 정경 유착을 통해서 자기의 것을 굽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 좀 비겁한 그런 CEO는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좀 책을 읽어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자, 기회는 항상 불평하는 곳에 있다. 불평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 좀 뭔가 불편하다. 소비자가 불편을 느낀다. 그런 것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불평.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불평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안하고 그 가치가 소비자한테 필요할 때 소비자가 돈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가치 제한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항상 불편한 곳에 있다. 뭘까요? 무엇이 성공하는 사업인지 궁금한가? 많이 부를 때마다 사람들을 불평불만을 들여다보라고 한다. 어떤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모두가 기피하는 그곳에 기회가 있다. 모두가 기피하는 곳, 모두가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곳에
오히려 사업에 아이템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늘 작은 것에 힘에 주목하라. 새우를 잡아서 돈을 번 사람도 있어도 고래를 잡아 돈을 번 사람은 없다. 그래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소액 투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형성할 큰 시장을 보자.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대기업을 보고 사업을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중소기업들이 역량을 펼쳐서 사업 비즈니스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플랫폼 시장밖에 없다. 거기서는 정말 무한 경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어떤 물적 어떤 이 자산으로 치면 중소기업이 절대 대기업을 이길 수가 없지만 온라인상의 이 넓은 시장은 글로벌 시장은 아이템만 좋으면 얼마든지 사업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걸 이미 진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알리바바 마이는 누굴 찾아갔습니까? 일본의 손정희를 찾아갔죠. 손정희를 찾아가서 이렇게 딱 설명을 하니까 이미 벌써 손정희는 이 알리바바 마이의 이 설명회 또 끝나기 전에 바로 투자를 하겠다 하면서 선뜻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어떤 마인드가 상당히 어떻습니까? 좀 도전적이고 기업 정신이 강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기업가 마인드보다는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그런 마인드, 그죠? 예. 그 다음에 고객 만족이 곧 내 만족이다. 자,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원대한 포부를 실현하는 매 순간이 곧 고객이 만족하는 시간이다. 고객 만족은 뭐라 했습니까? 고객 만족은 고객이 기대한 것보다 고객이 사용 가치와 기대한 가치가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했죠. 고객의 기대한 가치와 사용 가치가 일치해야 된다. 제품의 사용 가치, 기대 가치 일치했을 때 고객 만족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마인 역시 고객 만족을 철두철미하게 따지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 만족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사업에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극히 평범한 내가 성공했다. 자, 그러면 이 무슨 말 할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파트너와 지금 모두에게 늘 가능성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단 영원히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자, 그래서 끈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나도 성공했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할 거냐? 할 수 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해낼 수 있다라는 어떤 자긍심, 어떤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돈을 벌고 싶은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돈에 집착하지 마라. 돈 그리지 마라. 오히려 돈 그리다가 돈을 더 못 벌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가 유능한 인재를 곁에 남기고 투자자의 신뢰를 줄 수 있었던 비결이다. 그래서 돈 그리는 것보다 이게 어떤 우리의 편리성,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제품 이런 걸 생각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초점을 맞춘 거지. 정말 이걸 돈 보고 뛰면 그죠? 그냥 투자자에 불과하겠죠. 그죠? 돈이 되면 투자하고 그게 우리 생활 필수품인데도 불구하고 돈 안 되면 투자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그죠? 예, 필요하다면 투자를 하는 거지. 그 돈이 꼭 되기 때문에 투자한 거 이런 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 왜 돈을 보고 뛰어드느냐? 돈을 보고 뛰어드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똑같이 여러분이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대기업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 또 다른 중소기업에서 콜이 옵니다. 회사를 나와서 우리 회사로 오라고. 그죠? 그때 보면 당신 연봉 얼마 받느냐? 5천 받느냐? 내가 7천 주겠다. 8천 주겠다.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회사를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월급이 또 3천도 이상 많이 주니까 물론 옮겨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월급 많이 준다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는 절대 나중에 성공 못합니다. 돈을 보고 회사를 옮기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 중요합니까? 회사를 옮겼을 때 더 많은 노하우와 더 많은 기술력을 배울 수 있는 배움을 쫓으면 월급이 사실 5천만 원 받다가 4천만 원 받고 좀 더 덜 받더라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회사를 옮겨도 됩니다. 훨씬 그게 더 낫습니다.
나중에 내가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경력을 쌓아서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 그리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이 떠중이가 되어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돈을 보고 회사를 들어가지 말고 그 회사의 비전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기업에 들어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하기 나름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성부를 띄우면 충분히 기회는 또 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 적다 해서 무엇으로 해서 일을 대충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게 다 입 밖에 나고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저 사람은 잘 해낼 거라는 확신이 들면 그 회사 사장이 키우지 못하면 더 키워질 수 있는 회사를 소개시켜 주거나 이렇게 안내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 적다고 해서 일을 소홀히 하거나 그저 적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큰 다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상권 한번 입지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권과 입지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권 분석과 입지 분석의 필요성을 알아본다. 그 다음에 상권의 분류와 특성을 알아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상권의 조사 및 입지 조사 방법을 알아본다. 이건 우리가 책에 다 잘 나와 있죠. 그런 내용을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상권 분석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권과 입지의 개념. 자, 상권은 뭐고 입지는 뭐가 이런 걸 알아보고요. 상권 입지 분석에 필요한 건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 상권의 분류 특성은 또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시피 자, 여러분이 근무하는 도시 여기가 있겠고요. 사무실이 근무하는데 자, 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사는 곳이고 여기는 근무하는 곳이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도로가 이리로 갔다 일로 오지 않습니까? 일로 갔다 일로 오기 때문에 만약에 샌드위치 가게를 한다 그러면은 아침에는 일로 가겠죠. 아침 주거니까 아침에는 일로 가겠네요. 주거에서 출발하는 거 일로 오겠죠. 그럼 샌드위치 가게는 여기 있는 게 낫겠네요. 자, 퇴근길입니다. 퇴근길이면 집으로 가겠죠. 호프집은 여기 있는 게 낫겠죠. 그럼 이쪽 차선에 호프집이 있겠죠. 만약에 그럼 나의 입장이지만 만약에 여기가 주거 단지가 많고 여기가 사무실 밀집 지역이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자, 그런 걸로 봐서 이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아침에 보십시오. 옥동에서 이렇게 가보면 차로 이렇게 쫙 가보면 출근하는 퇴근하는 또 퇴근할 때는 또 쫙 이렇게 무거동 쪽으로 넘어오는 아침에는 또 옥동 쪽으로 쫙 갑니다. 사무실이 많으니까 그죠? 그런 예를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아침에 이렇게 딱 갈 때하고 또 올 때하고 그죠? 이럴 때 위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위치가 술집과 샌드위치 가게가 훨씬 더 어느 위치에 있는지 효과적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상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앞에 이 상권이 마주보고 있는데 이 길이 그죠? 이 길 쪽이 너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거나 이러면 이 상권이 서로 영향을 잘 못 받습니다. 좀 분리되기 때문에. 근데 가까이 있다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쪽만 상권이 있고 한쪽 상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울산대학교가 앞에 그렇죠. 대학교가 앞에 있고 앞에 상권이 있고 맞은편은 상권이 없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참고해서 가야 되겠고요. 지금 울산대학교 앞에 상권이 상당히 좋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권이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밟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하지 않아서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최악의 상황을 받고 있죠. 하지만 또 이게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면 울산대학교에 붐비면서 사람 사는 맛이 내년에는 꼭 저는 또 꽃이 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상권이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객관식 문제로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점포 또는 집단에 관계된 고객이 분포되어 있는 지리적 범위, 그죠? 3번. 구체적으로 당의 상점가가 고객 흡입력이 있고 취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고객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점포 입지 선정입니다. 입지, 수요층, 자, 그 다음에 유동 인구, 예, 그 다음에 도로 상황, 그 다음에 경쟁 점포. 자, 입지하고 상권하고 좀 다른 게, 상권은 그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상황을 본다면, 그 입지는 그 상가가 위치되어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코너 상가인지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 있는지 네모난지, 그죠? 또 둥근 모양인지 그 주변에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입지고, 그죠? 상권은 그 주변에 사무실이 많은지 아파트 단지인지 아니면 뭐 주상복합이 있는지 뭐 이런 걸 다 상권으로 보죠. 자, 그래서 입지는 볼 때는 당연히 수요층, 유동 인구가 많은지, 정보 경쟁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도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주차할 공간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상권 트레이드해야 하는데, 자, 개별 상점이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적 범위, 그죠? 고객이 흡입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 해당 점포나 사무실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거주 지역, 상권이 되겠습니다. 상권 특징은 소매점의 영업 범위는 거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상권의 위치가 좋아야 되겠죠. 소매점의 영업 범위는 각 상점이 가지고 있는 입지 조건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눈에 잘 띄고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코너 상가를 중요하고요. 소매점 상권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범위가 다르다. 상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상권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상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 또 종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상권하고, 자,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다. 예상 고객들이 분포하는 지역적 범위고, 여러 업종의 점포들이 상가들을 형성하여 밀집된 지역, 상업상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상업 공간의 최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트레이드 에어, 구조 장소, 오프라인 상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인터넷 모바일 소비 시장이 분포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즈니스 에어 공간으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온라인 상권, 오프라인 상권 이렇게 이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오프라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상권을 오프라인 당연히 생각했는데, 지금은 온라인 상권, 오프라인 상권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부분도 달라지고요. 자, 그 다음 입지입니다. 입지. 자, 내 정보가 위치한 개별 공간 영역입니다. 입지. 자, 그래서 상품과 고객이 만나는 개별 단위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입지입니다. 입지. 자, 그래서 상권은, 자, 나의 상품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범위,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적 범위지만, 입지는 물리적으로 위치, 건물이 어떤 앉아있는 자리니까요. 자,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범위고, 얼마나 좋은 환경, 위치적 조건을 갖추는 따라 상권 내 개별 속성이다. 그러니까 여러 상권 내 안에 있는 게 입지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한다면, 자, 구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개념입니다. 점포 소재한 위치, 그죠? 위치로 점포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공간, 범위 전체를 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평가 항목입니다. 부지 형태, 접근 가시성, 눈에 보이는 거, 평탄성, 평탄성, 점포 형태, 시설 구조, 주차 시설. 자, 언덕이 있는 상권이 좋겠습니까? 저 경사진데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죠. 평탄한 데 있는 게 좋습니다. 언덕이 있는 상권은 별로 안 좋습니다. 입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상가를 하나 사더라도 이게 비스듬한 언덕에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이런 곳이 아니라 아주 바닥, 아니면 아예 위쪽에 꼭대기에 있든지, 그죠? 평탄한 게 좋지,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또 유동인구, 그죠? 이 상권은 유동인구, 배우지 인구 주변에 어떤 교통, 어떤 지하철을 끼고 있는지, 그죠? 또 승강장을 끼고 있는지, 그죠? 어떤 장애 요인, 상권 발전 전망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주변에 개발 제한 구역이 절대하게 있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보존하고 있는 어떤 관광 이 상품 어떤 그런 공간이 있으면 사실 그런 뭐라 합니까? 박물관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는 공간에 사업을 하기에 또 이 상권이 형성되기에는 정말 힘듭니다. 그죠? 네, 울산 박물관 옆에 보세요. 울산 박물관 옆에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힘들고, 그죠? 네, 그래서 다시 번화가나 이런 게 낫겠죠. 그죠? 번화가나. 그래서 점포의 상태고 상권의 성격이 예측이다. 그래서 창업 후 매출을 추정할 수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입지하고 상권이 정확하게 사업을 일으키는 그하고 이 매칭이 맞아야 되겠죠. 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우리가 사업을 일으켜서 성공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상권 보죠. 보십시오.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적 범위다. 자, 점포가 수지하고 있는 위치적 조건이다. 구성 요소, 유동인구, 배우인구, 소비자, 자사, 경쟁사 얘기죠. 그 다음에 가시성, 눈에 보이는 거, 인지성, 그죠? 한 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고 잘 접근하고 그 주변에 뭐가 있는 거죠. 그 주변에 무슨 예를 들면 큰 대리점이 마트가 있거나 이러면 그죠? 기억하기 쉽고 동사무소가 있으면 동사무소 옆쪽에 이렇게 하고 좀 하여튼 인지할 수 있는 설명하기 쉬운 그런 공간하고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공간은 아닐 수도 있죠. 맞죠? 키워드 바운드리라고 표현하고 이 포인트라고 표현하네요. 위치니까 주변 그 위치 포인트 그죠? 평가 기준이 거리, 유동인구, 인구 밀집이라면 투자 금액, 권리금, 임대료. 자, 그 위치에 권리금이 얼마냐, 임대료가 얼마냐 이것이 사실 비싸거든요. 자, 위치가 좋고 잘 보이고 하면 그죠? 가시성이고 하면 눈에 잘 띄고 하면 당연히 권리금이 비쌉니다. 그런 곳에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비싸다고 안 하면은 나중에 또 다시 돈이 많이 홍보하는 데 들어갑니다. 자, 분석 목적 상권 전체의 성세 여부다. 자, 개별 점포의 성세 여부에 달렸다. 자, 공적 목적은 투자 비용 대비 수익이 잘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상품 분석, 입지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과일 가게를 하나 하려고 한다. 과일 가게를 하는데 옷가게 옆에 과일 가게 합니까? 그럼 이거더라고요. 그 대형 쇼핑몰 공간에 과일 가게가 하나씩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기장에 가면 롯데몰이 있잖아. 롯데몰 안에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 딱 한 군데 밀집돼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많이 팔지는 모르겠 많이 판매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일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좀 사보기도 했는데 좀 저렴하더라고요. 저렴하긴. 하여튼 옷가게가 다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공간 속에서 뜬금없이 과일 가게 그죠? 좀 생소하잖아요. 근데 되긴 돼요. 되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많이 생기면 아마 좀 힘들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생뚱맞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도 알고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백화점에 이렇게 이제 강의를 많이 좀 외부 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백화점 지하에 내려가면 이게 소매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김밥도 팔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위에 사실 백화점의 1, 2층에 식당이 있거든요. 식당이 있는데 1층에 지하에 있는데 더 지하에 그 지하 밑에 또 손님이 있어요.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거기에 와서 그 좁은 공간에 와서 백화점 직원들이 와서 김밥도 먹고 오뎅도 먹고 간식을 먹더라고요. 거기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꽤 잘 돼요. 꽤 잘 됩니다. 그걸 보면서 야 여기도 좀 틈새 시장이다. 야 들어오기도 힘들겠지만 한번 들어오면 여기는 또 다른 또 블루오션 전략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 사장님하고 친해가지고 예, 상당히 많이 챙겨주고 그랬었는데 제가 강의한다고 고생한다고 아무튼 제 젊을 때 얘기입니다. 자, 목표 고객을 파악할 수 있다. 경쟁사를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근데 그죠? 상권과 입지 내에서 경쟁사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 고객을 파악하고 상권 범위를 또 결정하고 정말 내가 들어가도 다시 그 유동인구가 많아서 이렇게 N분위를 해도 충분히 생산이 있는지 그죠? 이걸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 수립을 적용한 기초자료를 수립할 수 있다. 매출 추정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투자 비용 대비 수익률을 단출할 수 있다. 상권 입지를 보면서 주말하고 주중하고 대략 테이블 회전수를 보면은 뭐 손익분기점 다 낼 수 있죠. 네, 낼 수 있습니다. 자, 사업주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똑같은 위치라 하더라도 이 사업하는 이 사업주의 경영 노하우에 따라서 사업이 잘 되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똑같이 호프집을 하고 똑같이 커피숍을 하는데 손님이 많은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 경우를 놓고 보면 이 사업을 하는 이 사장님의 그 발이 마당발인 거죠. 각종 모임, 정치활동 뭐 이런 데를 많이 다니면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고깃집을 운영하는데 저녁 때는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요. 제가 있는 위치에. 그래서 야, 저 사장님은 옆집에 그 주변에 고깃집이 많거든요. 고깃집이 많은데 거기를 안 가고 그 사장님 집을 가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하고 연관되어서 손님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사장님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드민턴 동호회도 가입하고 어디에 그죠? 봉사활동에도 가입하고 이렇게 가입하다 보니까 한 16군데를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대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참 사업을 하는 게 이게 대중적인 어떤 그죠? 인지도가 없으면은 사업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전에 오네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많이 부지런히 공부를 한 효과로 고기를 먹으러 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입지 분석, 상권 분석을 꼼꼼하게 잘 해야 되겠죠. 저는 생뚱맞게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자, 어떤 한 친구가 울대 앞에 나이트클럽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쵸? 창업을 하는데 울대 앞에 그거 안 됩니다. 울대 앞에는 학교 근처라서 뭡니까? 나이트클럽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허가를 내주지가 않아요. 그것도 모르고 그런 어떤 콜라텍 이런 걸 하려고 하다가 폐업됩니다. 폐업. 시작도 못합니다. 상권 입지 분석의 중요성이나 입지 선정은 창업 시 가장 큰 투자 비용 차지 맞죠? 그 위에 권리금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 고정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 비용, 얼마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거죠. 자, 고정 비용은 이제 각종 임대료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입지 분석 시에 폐업 시나리오도 포함되어 있어요. 폐업. 그러니까 잘 들어오고 잘 나가고 잘 들어오고 잘 나갑니다. 근데 이 잘 들어왔는데 안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죠. 내가 들어오고 나가기가 쉬워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비 유형의 이해입니다. 자, 상권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소비 대상, 소비욕을 이해하라. 어떤 걸 가지고 남성과 여성의 소비 패턴이 좀 다르죠. 자, 카드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운전하는 사람이 많다고 가정했을 때 주유 할인을 해주는 게 좋겠고, 자, 여성들은 선호하는 게 주유 할인보다 무이자 할인. 자, 이런 경우가 많죠. 자, 무이자 할인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성들이 옷을 사거나 가전제품을 사거나 주방 이런 것들 소품들을 많이 사죠. 자, 그런 걸 많이 사기 때문에 무이자를 좋아하고 남성들은 이 주유를 많이 해서 주유 할인을 해주는 그런 카드.
선호를 할까? 신용카드도 처음에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학원에 그 할인되는 학원 전용 카드,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 쇼핑 전용 카드,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주유 관련 쪽에 뭐 얼마 쓰면 맨 밑에 뭐 100원씩 뭐 120원씩 할인되는 주유 할인 카드, 용도가 다 있어요. 그죠? 머리 쓴 거죠. 머리 쓴 거죠. 어떻게 보면 카드에서도 살아남으려고 머리 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공공요금, 그죠? 10세 내고, 그죠? 또 이 내야 되니까 그걸 또 카드로 내게 하고, 또 뭡니까? 그걸 할인해주는 그런 공공요금 전용이고, 또 심지어 인터넷 온라인 알라딘 뭐 ES14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서점에 할인 DC되는 또 카드도 있어요. 자, 이런 카드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카드를 발급하면 좋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연회비가 있어요. 연회비가 있어가지고 또 매달 연에서 15,000원에서 또 2만원 또 많이 할인, 주유 같은 경우는 많이 할인되면 될수록 2만원 또 연회비가 있거든요. 많이 쓴다면 그 연회비 2만원 정도 물고 카드 쓰면 되겠지만, 카드 태클을 할 수 있겠지만 재테크를. 근데 절제가 잘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카드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카드는 한 장 내지 2장 정도면 충분하고요. 많이 들고 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카드를 많이 들고 있는 만큼 그냥 돈이 술술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절제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현금을 들고 지프 카드를 쓰든 체크 카드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죠? 네. 얘기 다 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생필품, 목적, 이 소비재, 상품 관련적으로 우리 여성분들이 더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계층 분리 개념 모델 해가지고, 자, 이게 뭡니까? 상품과 소비욕 했는데요. 자, 우리 매슬로의 욕구 단계하고 이걸 보면서 이 욕구에 맞춰서 어떻습니까? 소비자가 요구하는 그 조건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생리적 욕구, 안전의 보장 욕구, 사회적 욕구, 종교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욕구 단계가 좀 고단위라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저단위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겠죠? 그죠? 예, 먹고 살기 힘든 상황.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계적인 소비욕, 생계적인 소비욕, 생필품에 관련된 아이템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지역이 되게 잘 산다, 잘 사는 지역이다 그러면은 그 지역 내에서 일단 판매하는 어떤 상품군이 뭐 골프채나 뭐 고급 외제 그러니까 자전거나 또 뭡니까 아이들의 유모차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계적인 어떤 정부 지원을 많이 받고, 또 집도 이제 아파트보다는 이렇게 주택이 많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생계형 가정이 많죠. 또 1인 가구도 많고, 또 어떻습니까? 또 외부모도 많고, 그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좀 더 약간 상품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가보다는 저가로 해서 싸게 판매담회로 해서 판매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자,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과 보장의 욕구, 신체 건강, 환경에 대한 소비 아이템. 자, 이런 걸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주변 사람들과 모임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하는 계층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트렌드에 맞는 어떤 소비 아이콘이 필요하겠죠. 예. 그 다음에 종교의 욕구. 자, 고가 브랜드를 찾고 좀 이렇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 정말 고가 브랜드 취미, 활동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입지 내에 있는 그죠? 그 사람들의 어떤 소비 욕구가 어느 단계에 있는 레벨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비 패턴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죠? 예. 건강식품을 하나 팔더라도, 그죠? 예.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보면 사실 고가 브랜드가 많죠.
아니면 백화점에 오는 거하고 그 세이브존에 좀 그죠? 예, 이런 데에서 판매되는 거하고 브랜드 자체가 좀 더 고가고 차이가 나니까 거기서 자유자재로 옷을 브랜드 구매하는 거하고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옷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의 욕구 단계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서 소비자의 계층에 맞게끔 그 주변의 상품군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온라인이면 뭐 문제 없겠죠. 온라인은 다양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자, 조금 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봤고요. 상권 입지 분류 및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권 분류 특성 볼까요? 자, 사업 목적입니다. 보면은 자, 사업 목적이 창업형 상업, 투자형 상권. 자, 창업형 상권, 투자형 상권. 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건지, 내가 직접 창업을 해서 할 건지 이거죠. 네, 이거에 대한 사업 목적이 차이가 있는 거고, 내가 직접 할 건지 아니면 투자를 할 건지. 근데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임대료를 받아서 수익을 낸다고 하면 그걸 사서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사업이 잘 돼서 임대료를 받는 거하고 사업이 안 되는데 임대료를 받는 거하고 참 미안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권 시장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사업이 안 되는데 뭐 좀 깎아달라 이런 걸 할 때 참 임대 입장에서 임차인들의 그런 요구 사항을 참 거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서로 윈윈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규모, 지역 상권, 지구 상권, 지점 상권, 개별 건축 상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자 유동 인구, 대형 상권, 중형 상권, 소형 상권. 자, 거리에 따라 1차 상권 500m, 2차 상권 1km, 3차 상권 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환경을 많이 다르죠. 역세권 이런 말 쓰고 오피스텔 상권. 자, 울산에 오피스텔이 잘 돼요, 못 돼요? 울산에 오피스텔이 지금 많이 지어진 게 지금 언양에 지금도 많이 지어지고 남구의 저쪽 KBS 근처에도 세워지고 삼산의 그쪽 어디입니까? 또 좀 세워지고 하여튼 울산에 오피스텔이 몇 개 세워졌는데 제일 잘 되는 오피스텔이 어디냐면 롯데마트 맞은편에 있는 그 오피스텔. 그게 새로 세워진 오피스텔은 좀 되고 대부분은 오피스텔이 재미를 못 봐요. 그리고 여기 중구에 그 교육청 뒤에 오피스텔이 많이 세워졌는데 예전에 처음에 분양받을 때 500에 50만 원 잘 받았는데 지금은 30만 원도 못 받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우후죽순 생겨가지고 오피스텔 가격이 계속 다운되고 있어요. 분양받을 때는 1억 2천씩 한 채 받았는데 1억 1천 투자해가지고 30몇만 원. 물론 은행 이자보다는 낫습니다. 은행 이자 이런 거 봐야 얼마 되지 않지만 근데 그래도 50만 원 받다가 30몇만 원 받으니까 20만 원 줄은 거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더 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울산보다 이 역세권인 좀 더 부산이나 또 서울이나 이쪽 쪽은 오피스텔이 잘 되고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주택상권이 잘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택상권이 잘 되고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프랜차이즈 업종에 뭐 좀 될 것 같고 또 뭐 세탁소나 이런 것도 좀 될 것 같고 그죠? 네. 그래서 슈퍼, 이 소형 뭡니까? 이런 24시 편의점 이런 게 좀 잘 될 것 같아요. 주택가는 그죠? 근데 그 주변에 뭐 학원이나 이런 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많이 안 보내고 또 이렇게 또 힘들게 번화가 상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번화가든 역세권이든 지금 잘 안 되죠. 그 주변에 지금 뭐 서울 명동도 지금 텅텅 임대료가 비는 상황이라. 자, 근데 이 코로나가 오래 가겠습니까? 했는데 1년을 벌써 가네요. 빨리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대학교 상권, 복합형 상권인데 그리고 겹치는 복합 상권이죠. 인구 특성이
유동인구 중심 상권, 번화가, 대학가, 역세권, 복합. 자, 배우 인구, 예, 주택가, 오피스텔 이런 거. 자, 형태, 일자형인지 복수인가, 그 위치가 이렇게 위치가 좀 중요합니다. 일자형인데 그 길을 끼고 있는 앞쪽은 장사가 잘 되는데 저 안쪽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참 많이 좌우합니다. 신정시장을 가봐도 그 신정시장 큰 길을 끼고 앞쪽은 장사 잘 돼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진짜 팔이 날려요. 그죠?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게 싸요. 되게 쌉니다. 채소도 싸고 과일도 싸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번씩 이제 갔었는데 그리고 신정시장 안 가본 적이 있다네. 반찬 때문에 와이프가 좀 사러 간다 해서 내고 갔고, 옥동장도 좀 갔었는데 요즘 옥동장도 잘 안 되죠? 코로나 때문에 안 되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문고시장도 잘 되는 거. 하여튼 시장에 한 번씩 가면 사람 사는 그 태화시장도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이렇게 파는 걸 사주면 참 뭐라 좀 정겹다고 해야 되나요? 많이도 주기도 하고, 예.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고 또 그런 걸 참 찾고 싶은데 지금은 예, 잘 안 되니까 예. 그냥 대형마트를 찾고 말죠, 그죠? 예, 저렴하게. 예. 근데 몇 년 전에도 그 시장이 참 많았어요. 아파트 주변에 그냥 시장이 막 들어서 그랬거든요. 정부가 막아가지고 그 시장을 못 쓰게끔 했어요. 그러다 특별한 시장 외에는 다 없앴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봤더니 일반 상권이 안 되잖아요. 그 시장이 많이 들었음으로 해서 그 임대료 주고 정부 세금 내는데 그 장날 5일장 해가지고 그날 그냥 판매하고 돈도 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상권들이 많이 힘들죠. 과일 가게 따로 있는데, 그죠? 예, 포장마차 있고 이렇게 텐트 하나 쳐놓고, 그죠? 예, 천막 하나 쳐놓고 판매하고 갑니다. 네, 그런 정도 있어요. 근데 그때 시장 나가면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막 김밥도 사 먹고 사과도 사 먹고 그렇게 애들 다 키운 것 같아요. 거의 벌써 대학생 다 됐네. 자,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손잡고 가서 한 5일 되면 아들, 딸이 나서요. 벌써 나서서 유모차 끌고 나가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런 기억을 되새길 수도 없고, 예, 코로나 때문에. 자, 갑니다. 개별 건축 상권에서 대형 평수로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우수 상업적 가치와 경쟁력인데 1000제곱미터 300평 이상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건축법상 권리생활시설이 아닌 판매 영업시설로 규정하고 단일 시설 하나만으로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다 갖추고 있는 거죠. 복합시설이 하나 딱 들었으면 읽어보면 김에 어떤 그 포벌판에 이렇게 들어서는 걸 봤습니다. 그죠? 김해 또 놀러 갔었고, 뭐 기장도 그렇고, 롯데몰도 그렇고, 하여튼 울산도 이런 게 어느 정도 저 북구에 좀 형성이 돼 있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코스트코도 그렇고 아울렛 같은 그런 어떤 대형마트들이죠. 볼거리 먹을거리 다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큰 어떤 대세였어요. 어떻게 보면 대세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많이 보편화된 것 같아요. 좀 더 작은 규모로 그 위치상으로 이렇게 근거리에 있는 위치가 장사가 지금 잘 돼요. 그래서 SS마트에는 아주 작은 규모로 해서 크기는 한 3분의 1도 안 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앞으로도 뭐 코로나가 끝나고 하면 이런 대형 쇼핑몰들이 또 우후죽순 들어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세를 얻어가지고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사실 장사가 잘 됐죠. 네, 그래서 멀리 가서 구경하고 오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지금 언양에 이 대형 쇼핑몰이 롯데에서 들어선다고 했어요.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여기 중구에, 그죠? 중구에 신세계 백화점 들어서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지금 한 10년째 들어선다 했는데 들어서지 않고 있죠. 이런 걸 놓고 볼 때 이 대형 쇼핑몰, 이런 대형 백화점이 어떻게 보면 이 온라인의 어떤 시장을 뺏기면서 사실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고가 브랜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가 브랜드를 해서 상품을 하면 되는데, 워낙 플랫폼 시장으로 저가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형 할인점이 사실 설 자리가 좀 없어지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자, 세상이 이렇게 바뀔지 모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인생을 여러분 좀 먼저 좀 살아보는 결과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어느 날에는 주식이 되게 잘 되고, 어느 날에는 부동산이 좀 잘 되고, 어느 날에는 그죠?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돌고 돌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되게 잘 됐다면, 온라인이 잘 된다면, 온라인 지금 되게 잘 되는 시점이 왔잖아요. 또다시 저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더 잘 되는 또 시절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방문하고 관광을 펼치고 또 뭘까요? 캠핑족이 늘고, 저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조금만 하고 3박 4일, 2박 2주, 3주 때는 2달, 3달 이렇게 타 지역에서 살고 이런 문화가 형성될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6개월 일하고 6개월 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삶이 완전히 또 달라질 거예요. 그죠? 레저 쪽의 문화, 이쪽에 또 상품들이 또 다양하게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런 걸 예상하면 지금의 어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이 지금 합병을 했지만 이런 관광이나 이런 여행 상품 회사들의 어떤 그 상품 가치가 주식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사놓고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는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네. 그리고 좀 이렇게 뭔가 힐링할 수 있는 이런 상품군이 많이 생기고 사람이 여유 있게 좀 즐기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건강을 그죠? 보살피고 그렇게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취미 활동을 즐기면서. 그죠? 많은 좋은 것을 많이 보고 먹고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어떤 왜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진짜 사는 이유는 사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너무나 우리가 행복을 쫓는데 잘못 쫓고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돈을 향해 너무 쫓다 보니까 충분히 그 정도면 돈을 벌고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돈 그리면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고, 그죠? 천정부지로 솟는 이런 아파트 때문에 그거 하나 빚 갚는다고 평생 세월 다 보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어떤 그 패턴 자체가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상권의 특성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